한 20분 가면 성림 호떡에 도착하는데요. 저같이 많이 다니는 사람들 처음 가보는 도시예요. 내몽골의 성도가 어디예요? 이름이? 후아호떡이죠? 보면 호떡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여기는 성림 호떡, 후아호떡. 호떡이 무슨 뜻이냐면 몽골어로 도시, 여기는 도시라기보다 성시라고 쓰죠. 성시. 성시란 뜻이고 성림은 구름,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림 호떡 가면 구름 위에 도시, 언덕 위에 도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고 이 초원지대를 이렇게 보면 그 초원지대 처음 달려보시는 분들 기분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어릴 때 로망 중에 하나가 이 초원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 타고. 말 타고? 말을 근데 몽골족 말을 타야지 한족이 하는 말 어떤 분 잘못 탔다가 이 안장이 더러워가지고 안장에서 뭐가 이제 옮아가지고 와서 이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타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꾸 내일 가는 데가 원상경 유적이잖아요. 여기 원목문화박물관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상경 유적을 가는데 원나라가 흥기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북경을 수도로 삼기 전까지 수도로 삼았던 데가 이제 원상경 유적인데 여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초원지대에 지금도 인구 없는데 그랑이라고 뭐 인구 많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저쪽 이 송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전 세계까지 다 지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나라 사람들이 왜 일본까지 갔나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제 아무도 어느 학자도 왜 갔는지 정답을 내놓지 못해요. 육지 끝까지 와서 고려까지 그다음 고려는 완전 속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유일하게 원나라가 전 세계 지배하면서 유일하게 고려만 그 왕체제를 유지했잖아요. 그 부인들은 계속 이제 갈았는데 이 당시 원나라가 세계 제국일 때 왕이 56명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왕이 서열이 53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고려왕 충렬왕에게 이미 결혼도 했는데 원나라 세조가 누굴 보냅니까? 제국 대장공주 저기 딸을 보내잖아요. 이게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사실 원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자기네 잡으려면은 56명에 달하는 제후의 딸 하나 보내가지고 묶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황제 세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조의 그 딸을 공주를 직접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당시 고려 임금이 왕 서열은 상당히 높지 못해도 황제의 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히 이제 주의가 높았는데 그 조선 유학자들이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이 원나라에 온 공주들을 전부 다 안 좋은 것만 써놨잖아요. 사실 원나라 세조가 원족이 왔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쪽 몽골 사람들은 우리하고 고려하고 같은 그 뿌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고려만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물론 고려에서도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무너뜨리지 않고 그 국채를 갖다가 왕실을 유지시켜준 게 같은 동이족 뿌리라는 그 정체성이 같은 일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이 동이족사를 연구할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원나라사, 몽골족사. 지금 뭐 몽골 하기 바쁜데 하겠어요? 만주족사는 다 주어졌고, 아까 강 기자님이 만주족 이제 복원운동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원운동의 첫 번째가 언어를 복원해야 되고, 그 다음 역사 복원해야 되는데, 만주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제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 간 그 안희숙 여사라고 있어요. 안희숙 선생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자서전을 쓰는데 그 자서전에서 보면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같은 감옥 내에 만두족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얼마 지나니까 별로 말 배우지 않아도 자기가 서로가 말이 통해가지고 다 번역을 소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만두와 우리는 같은 거고, 저희가 이제 여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북위 지역으로 가잖아요. 대동에. 대동 북위는 이제 탁발시 그 선비족들이 고용시, 우문시, 단시, 탁발시 여러 이제 이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 옛나라 우리가 조양 거쳐갔잖아요. 조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우용시하고는 고구려 사람하고는 말이 그냥 통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 경상도 이게 말이 100%는 잘 안 통해. 이렇게 보면 한 90몇 프로 통하지. 그 식으로 통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위나라 북위가 낙양을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낙양 가보면은 북망산이 있어요. 저 낙양성 심리하에 하는 노래 있죠. 그 낙양성이 바로 그 노래인데, 낙양 북망산은 왕족과 귀족들의 묘지예요. 그 낙양 북망산에 공개하고 있는 무덤이 딱 하나 있는데, 황제 무덤이 그 북위의 세종 산무제 무덤인데, 북위 세종의 어머니는 고구려 여인이에요. 이게 다들 우리가 다 잃어버린 역사다. 참 유학자들이 다 나무를 내몬 역사지. 다시 조금만 연구하면 다 이쪽 선비족사, 거란족사, 뭐 이쪽 역사가 전부 다 우리 역사로 이제 통합될 수 있는 역사죠. 약 1시간쯤 가면은 이제 원상도 도착하겠는데요. 원상도가 우리가 그 무슨 상관이냐 또 이런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상도는 그 몽골의 이제 3대 황제, 1대 황제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징기스칸이죠. 2대 황제가 오고타이고 3대 황제가 헌종인데, 헌종의 동생이 쿠빌라이예요. 쿠빌라이를 이쪽에 파견을 합니다. 파견해서 원상도를 지은 곳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나나 있잖아요. 나나. 그러니까 나나에서 잡죠. 나나의 가장 상류 쪽이에요. 그래서 나나의 지류에 금연천이라고 있는데, 세금자에 그 연도전자, 그 강탑자 써가지고 금연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 쿠빌라이가 황제의 동생이 와가지고 금난천 막부라는 걸 세워서 이 한족들을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쿠빌라이가 그 나나 북한에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은, 처음 이름은 개평부 10개자에 이 평강을 평자 써가지고 이제 개평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쿠빌라이가 그 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세조가 되잖아요. 원세조 쿠빌라이죠. 그래서 1260년에 그 쿠빌라이가 바로 이 상도에서 상도에서 주기로 합니다. 주기를 해가지고 정도, 그 당시에 도시를 그 당시 상도라고 부르지 않고 아까 개평부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 개평부를 수도로 삼죠. 그러다가 1263년에, 그러니까 1260년에 몽골이 원제국으로 선포를 하고, 원세조 쿠빌라이가 1263년에 개평부를 이제 상도 위에 있다 그래서 상도로 이름을 바꾸고, 또 상경 위에 있는 도시라 그래서 상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다 1264년에 북경에다가 대도를 건설해가지고 북경을 동도, 겨울을 나는 수도로 삼고, 이 상경을 하도, 여름 수도로 삼아야. 그러니까 북경 겨울에 가보시면 엄청 추운데, 그나마 이 몽골 사람들에게 북경이 따뜻한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북경, 여름에는 또 이제 상경에 와서, 하도에 와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 이제 대견한 지난 다음에 1358년에 홍건적이 여기를 이제 점령해서 불태우면서 이제 폐허가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 잘 모르시지만 최영 장군이 한때는 홍건적 토벌하러 중국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강소성까지 와가지고 최영이 고려군사를 이끌고 홍건적하고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대목에서 뭐냐면, 나중에 사대주의자, 유학 사대주의자들이 명나라 주원장을 엄청 높이잖아요. 주원장 출신은 뭐예요? 홍건적 출신이죠. 최영 눈에는 저 주원장 저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게예요. 그 당시 최영이 원나라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민왕의 명을 받아서 고려군사 2천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투벌하러 다녔던 이 홍건적 출신이 명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이 고려 조선의 사대주의, 특히 고려의 이제 사대주의가 유학자들이 막 뭐 이 황제다 뭐다 해가면서 유아조색은 이렇게 논리가 그거예요. 명나라 주원장이 황제고 고려의 우왕은 제후인데 제후가 황제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반역이다. 그 인조반정, 계정변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광해군이 호군과 명이 전쟁할 때 양다리 외교한 게 명나라 임금에 대한 반역이다 해가지고 이 서인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그 광해군 내쫓잖아요. 이성계가 일으킨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주원장이 황제인데 우왕은 제후고, 그런데 제후가 신하인 제후가 황제를 내쫓으려고 했다라고 해갖고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최영이 보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이제 펼치는 거죠. 그래서 1458년에 홍건적이 이제 불태우면서 이 상도가 폐허가 되는데요. 여기 상도와 관련이 깊은 임금들이, 고려 임금들이 원종, 충렬왕, 충소광 이런 임금들이에요. 이 당시에 원나라가 몽골이 침략하기 시작했을 때 고려는 무신정권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무신정권의 최이나 이런 인물들은 최충원, 최후, 최항, 최의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몽골군이 내려와가지고 국왕이 직접 와가지고 조화를 해라 라는 걸 요구하니까 이제 무신정권이 이제 거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삼별초에 이제 항쟁이 발생하는데, 이제 삼별초가 그냥 진도 제주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삼별초 일부 세력은 오키나와까지 갔어요. 유구라고 불리는. 그 오키나와에서 발굴을 할 때 고려국 제조라고 쓴, 고려국에서 제조했다라고 쓴 그 귀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키나와까지 갔고, 그러나 어쨌든 삼별초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이게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초우는 어떻게 합니까? 강화도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서 백성들에게는 해도 입보를 명해요. 해도 입보가 뭐냐면 바다에 섬으로 들어가서 항쟁하라는 건데, 이 지배층들은 강화도 들어가서도 세금을 수륙으로 얻어갖고 살 수 있지만 백성들을 살기가 대단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이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최씨 무신정권이 나중에 이제 최의로 이어지는데, 최의는 그 어머니가 노비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의 중신들이나 지배층들이 어머니가 천계라고 해가지고 잘 따르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김준이라는 인물이 최희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최희를 제거하면서 무신정권이 끝날 조짐이 보이는데, 그러다가 김준을 김연이 또 암살을 하고 원종을 폐위시켰다가 이제 원종이 몽골에 그 호소를 하니까 몽골이 와가지고 원종을 다시 복위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이면이 그 원종을 다시 복위시키면서 이제 허약함이 드러나가지고 최씨 무신정권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원종이 세자인 충렬왕을 데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세조의 딸인 제국대장 공주와 혼인을 하고, 그래서 충렬왕은 뭐 이제 고려사는 워낙 짧게 했었는데 이 상도에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한 2~3차례는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제국대장 공주와 방문했을 때 제가 어제 이쪽 원나라는 그 조국 제후왕 부마 이 체제가 왕으로 봉해받은 인물들이 56명인가 그쯤 된다 그랬죠. 그런데 고려 임금은 서열이 끝에서 2번째인가 3번째밖에 안 되는데, 이때 충렬왕은 그 세조의 부마이기 때문에 4번째 자리에 앉게 돼요. 전체 이쪽 그 몽골의 제후 부마들 다 모인 자리에서 4번째 자리에 앉아서 잔치를 받게 되니까, 이제 이때만 해도 세조 때는 전 유럽까지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지위가 높았고, 그래서 그 제국대장 공주와 함께 이쪽에 와가지고 머물다가 다시 고려로 오고, 그러다 충북왕도 왔다 가고, 나중에 원나라가 약화됐을 때 그 거의 마지막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원순제잖아요. 순제의 부인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귀황후죠. 그래서 이제 순제가 대도 국경에서 나중에 이 상도로 올 때 고려사에 따르면 이곡이 호종했다 그래요. 이곡이 누구 아버지예요? 목은 이색의 아버지죠. 이 당시 고려 사람들이 이렇게 원나라와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세계화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재현 같은 경우는 충산왕이 나중에 이제 티벳에 이제 유배를 가니까 이재현이 유배지까지 찾아가가지고 하는 뭐 그런 시를 남기기도 하고 뭐 그런 기록도 이제 많이 남기는데, 그래서 이 원상도는 우리 고려사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원상도 아마 한국에서 찾아가 본 사람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아마 이렇게 단체로 찾아가는 건 저희가 최초지 않나 싶은데, 뭐 원상도에 가서 우리 이제 뭐 원종이나 충렬왕이라든지 충북왕이라든지 뭐 제국대장 공주라든지 하는 우리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의 잡취를 함께 이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